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병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사건으로 찾아왔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압수 절차에서 참여권 관련한 얘기 판례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오늘도 이어서 압수 절차와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최신 판결이 좀 많아요, 여러분. 자꾸 나오다 보면 우리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가 될 확률이 높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온 사건들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원본 파일이 제3자 USB에 저장되어 제출된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붙여봤는데, 이 사실관계는 이래요. 피고인이 자신이 청소년과 이렇게 성관계한 영상 같은 거를 뭐 몰래 찍은 경우도 있고, 보여주고 찍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찍어서 자기의 USB, 피고인 USB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피고인과 교제하던 이 다른 피해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 피해자하고 피고인은 같은 작업실을 사용하면서 계속 같이 얘기하고 생활을 하다가 이 피해자가 피고인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업실에서 자기 짐을 정리해 나오는데 피고인 USB가 딸려 나왔대요. 자, 이렇게 피해자 짐에 딸려 나온 이 USB 피해자는 처음에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1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 피고인의 USB를 갖고 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TV에다가 꽂아봤대요. 그랬더니만 그 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해둔 영상들이 우르르 쏟아진 거죠. 자기 자신의 영상도 같이 들어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영상 자료들을 사람별로, 행위별로 막 분류를 해놓나 봐요. 그 분류해 놓은 것에 맞춰서 이 사람 거는 이 USB에, 저 사람 거는 저 USB에 나누어 담고 피해자가 자신의 USB 3개에다 나눠 담아서 피해자 자신의 USB 3개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 피고인의 이 범행 사실들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되었겠지요. 이 USB에 있던 내용이요. 자, 이 USB 지금 매체 자체가 누구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면 이 매체 자체는요, 피해자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본 파일은 원래 피고인 USB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참여를 누구에게 보장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 참여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적인 순서, 흐름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영장 압수에 관한 기본 원칙들, 영장 제시하고 영장에 적혀 있는 압수물의 이 소유자에게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영장 압수가 아닌 임의 제출에서도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예전부터 동성제자 성추행 촬영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해오고 있죠. 심지어 이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 피압수자 본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되는 피의자가 별도로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되는 피의자에게도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자, 여기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되는 피의자 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했었나요? 자, 이 사건, 동성제자 성추행 촬영 사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체 자체에 대해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체에 대한 전속적 관리 처분권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거였고요. 자, 지금 이 사건의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제출된 매체는 뭐예요? 피해자 자신의 USB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사기관이 이 임의 제출된 매체는 피해자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만 참여를 보장하였다. 저 피고인을 실질적인 피합수자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된 것인데 우리 대법원은 아니다.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합수자로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만 참여 보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참여 보장에 관한 원리를 곧이곧대로 적용해 보시면 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판례 법리 문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이 원칙적인 부분이에요.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 관리의 정보 저장 매체에 복제가 되어서 이미 제출되는 경우에 복제한 전자정보 이미 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전에 우리 사건에서의 피고인이죠. 이 피고인을 실질적 피합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말 마지막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요? 매체 자체를 전속적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주의하라는 것이냐? 여기 문장을 보시다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본 전자정보의 이미 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복제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정이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피고인, 실질적인 피합수자로 평가되는 원본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이 참여를 해야 된다. 라는 예외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원본을 생성해서 자기 매체에 보관을 하다가요, 이것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서 피해자 소유 매체에 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제한 것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고요. 자, 여기서 경찰이 누구에게 참여를 보장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피해자, 이 매체 자체의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자인 피해자에게 참여를 보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뭐라고요? 자, 예외. 이 원본, 이 전자정보에 대해서 이 사람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복제를 했다. 이 법리를 다 알고 이 사람을 참여 배제하려고 일부러 복제했다. 그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원본의 이 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